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7기 지방자치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2년 전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주민들에게 사람과 돈이 모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각자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과연 성적표는 어떨까요? 적잖은 성과가 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반환점을 돈 민선 7기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민선 7기 전반기에 대한 성적이 어땠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도정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우리 두 의원님이 먼저 좀 말문을 열어주시죠. 예, 저는 우선 이제 전북 도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하는 기관이지만 또 여기 제가 보니까 전북 도에서는 제가 또 혼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뿐만 아니라 도정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도 오늘 말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그다음에 상용차 혁신 성장 산업, 그다음에 탄소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탄소 소재법 개정 등 우리 전북 경제의 체질 강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어떤 초석을 다졌다는 점과 그다음에 2년 연속 국가 예산 7조 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반기 도정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고요. 예. 우리 지금 이경주 의원께서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7기 출범하면서 내발적 발전 전략을 기치로 내은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 예. 그런 틀에서 내발적 발전 전략이라는 건 우리 안에서 뭔가 좀 잘하는 걸 좀 찾아가지고 에너지를 모아나가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고용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또는 뭐 창업, 소상공인들 지원들 여러 가지 과제들을 역동적으로 추진을 해왔다고 보고 있고요. 또 미래형 그런 혁신 성장 동력들을 추진해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대목들은 군산 조선소랄지 GM 문제 또 넥설론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처럼 그 우호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된 적이 없단 말이죠. 우호적인 정치 환경을 충분히 이용해가지고 뭔가 틀을 변경시키고 소득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그런 에너지를 동력원을 가동을 시켜야 됐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미완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좀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앞으로 그 새로운 정치 지형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남은 2년간 이런 과제들을 충실히 반영해서 성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우호적인 정치 환경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경환 교수님. 민선 7기를 보면은 대체로 뭐 송하지사 지난번에 이제 2년 지나면서 자평한 문구들을 보면 발전적 정책 진화, 위기 극복 과정, 전북 이미지 부각, 뭐 이기 관리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그 자평들을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선문답적인 자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뭘 했는가라는 물음에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전북 같은 경우가 약 그 GRDP가 26,000달러 정도 됩니다. 이제 이런 곳이라고 한다면 내발적 발전이라는 건 상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가진 게 없는데 내발적 발전을 전략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외부에 수혜를 받아서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좀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특히 경제 분야의 성과는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계약만 했지 그 계약이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이런 점을 본다면 조금 더 일을 좀 없는 집안이니까 좀 저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고도 치면서 일을 좀 추진해 가야 되지 너무 안정을 꾀하는 뭐 이런 그 행정 혹은 정책 드라이브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체감할 수 있는 변화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네, 그런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김영기 대표님. 네, 송 지사는 민선 7기 들어와서
이 전북목 찾기, 내재적 발전, 전북 자존 시대를 열어간다고 선거 전에 공약도 했고 실제 그것을 구체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새만금의 이제 국제공항 예타 면적 그건 모든 관객에 2개씩 준 것 중에 하나를 얻은 거니까 그 노력과는 또 무관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새만금의 쟁점이었던 매립에 있어서 이제 공공으로 그 이전에는 투자를 받아서 하겠다는데 그건 뭐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이제 정부 주도하에 매립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탄소법이 개정이 돼서 좀 좋은 조건은 왔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소 개발원이 그 연구기관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과제로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거에서 우리 송 지사님이 강하게 주장한 게 이 농생명 식품 산업 관련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구체화되는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3% 인구와 3% 경제력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2%대로 거의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북이 차지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중이 인구 2%, 경제력도 2%로 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뭐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고 예산 7조 원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걸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 광역단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산 상승률이나 비중을 보면 거의 끝을에서 한 2~3번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언론과 방송에서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밋빛 청사진이 있지만 실상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어떤 이상 지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가고 있는 게 우리 전라북도의 아직까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한 건 많은 것 같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별것이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금방 이제 김영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전라북도 민선 7기 들어가면서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전북 목 찾기, 그다음에 전북 자존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성과가 좀 있었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는 그 의제 설정은 상당히 그 시적절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인사를 할지 예산 이런 또는 정책들이 거의 호남에 던져주면은 광주 전남권이 다 가져갔고 전라북도는 뭐 겹불 정도나 쓰이고 그런 처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반작용으로 나온 게 전라북도 몫을 제대로 찾자, 자존감을 회복하자, 또 정치적인 자존감 회복하자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뭐 청와대 인사를 할지 내각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47명 정도가 청와대를 할지 내각에 장차관급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정치 지형이 아까 변화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광주 전남의 정치 세력은 어떠냐? 지금 상당히 강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일이 반복이 될 텐데 인사 예산 이런 측면에서 소외감을 받을 때 과연 저항할 수가 있겠느냐? 전라북도가 또는 전라북도 정치권이 흰눈을 좀 들이대면서 뭔가 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느냐? 그럼 오히려 더 좀 나빠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초재선으로 다 이루어진 데다가 또 의원들 숫자가 호남이 28명인데 전라북도는 10명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정치 환경이 조성이 돼서 험난한 길 예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만큼 말하자면 시즌2라고는 할까, 그 정치적 어떤 자존감이랄지 전북목 찾기를 다른 어떤 틀을 좀 잡아가면서 새로운 방향에서 모색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전북목 찾기 저는 이제 화두로서는 이경재 의원 말씀같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좀 현실적으로 봐서는 여전히 광주 정남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라는 거.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그러면 이 전북 몫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과정 동안 전북을 따로 계산하고 했는가라는 물을 본다면 그건 신뢰할 수 없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끼리의 그 화두로 끝내면 안 되고 이 안에서의 화두를 좀 밖으로 역량을 가야 되는데, 그 역량이 이제 정치적인 부재 뭐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어려운 점이고 숙제긴 해요. 물론 이제 우리 인사탕평에서 전북이 인사가 47명 정도 장차관 임명되고 이런 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뭐 권력의 핵심부라든지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재경이라든가 경제 분야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관들은 사실은 뭐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맥락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변죽을 울리는 정도 중심에서 구색을 맞추는 권력을 나눠줬지 실질적으로 호남에서 전북 이거는 이미 대통령 공약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도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발을 벗고 나서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다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만 오늘 뭐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어서 두 분한테만 들어보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북 도정에 대한 패널들의 평가가 그렇게 뭐 높지 않습니다. 상당히 야박한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만큼 도민들의 삶이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부 정책이나 이제 국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성과를 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나름 의미가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농민수당인데요. 전라북도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조례도 만들었고요. 지급 대상과 금액을 놓고 농민단체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든다, 이런 취지는 높이 살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어떤 부분? 예. 김 대표님. 농민수당은 해남군에서 먼저 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의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전라북도도 농도로서 또 우리 송 지사의 어떤 주요한 내용이 또 농생명, 뭐 식품산업, 이게 다 지금 농민 농촌을 겨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농민 공익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농민단체들은 선별하지 않고 모든 농어민이라고 해야죠. 농민들에게 월 10만 원씩 주기를 원했지만 실제 예산상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논란은 있었지만 추진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지금 뭐 이제 곧 지급이 될 텐데요. 물론 송지사도 이후의 과정 속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준만큼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는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범위가 확대 점점 돼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회복지 지금 최근에 재난수당에 있어서 이 선별적으로 해서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을 했지만 전국 최초로 실패의 사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별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그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하고 다른 분야에서 좀 예산을 전략해서 이왕 시작한 농민수당이 제대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기 때문에 좋은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조례 만들 때 이제 현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예.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우선 뭐 농민수당이 농업인의 농업적 가치를 인정한 거에서 뭐 대체적으로 다 찬성하고요. 다만 저희 도의회에서 이제 조례가 이제 집행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 도의회에서 좀 더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농민수당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과 우리 소상공인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지역의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찬성하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임업인, 어업인까지 좀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또 일부 소상공인이랄지 특히 실업인에 대해서 이걸 실업인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주는데 일을 하지 않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실업상 말고는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 이경재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농민 공익수당 제도를 정책화해가지고 도입한 건 아주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처럼 액수가 좀 적어서 문제이긴 한데 사실은 월 5만 원 정도 가지고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고 아마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그런 선까지는 좀 가야 이게 제도적으로 하는 성공은 그런
대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그냥 뭐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 화폐를 줘가지고 지금 소상공인까지 연계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 것도 참 잘한 정책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미지는 것들은 임원 문제 확대를 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보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어민 아까 말씀하셨지만 임업인, 그다음 어민 뭐 이렇게 지금 확대해 나가실 생각이시죠? 의회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 시민단체랄지 여러 예, 채널을 농민단체도, 통해서 더 예. 확대해야 한다 하고 우리 도에서도 일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편입니다. 예. 예. 충남 같은 경우는 농어민 수당 해가지고 80만 원씩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앞서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80만 원이면 월 아니 연. 80만 원. 지금 우리가 5만 원씩 하면 60만 원. 예, 이죠? 예. 예. 이게 전라북도 같은 어민까지 경우는 포함해가지고. 어민까지. 대상이 지금 60만 원을 연 60만 원을 주고 우리 전라북도는 대상이 10만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의회에서 예산 심의도 하고 하겠지만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 적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확보 문제는 의회에서 계속 뭐 질의하고 또 협조적인 관계 유지하면서 끌어내면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문제입니다. 충남이 우리하고 경제를 우리보다는 좋죠. 대전을 우리보다는- 떠더라도 예. 대전은 좋은데 빼더라도. 16만 5천 가구에 80만 원씩을 지급하니까 얼마든지 좀 다른 분야의 예산을 전략해서 계속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전라북도 하면 빠지지 않는 현안이 이제 새만금입니다. 특히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전반적인 평가하시면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만금 이제 신공항, 국제공항 건설은 뭐 누가 말해도 뭐 저는 예타 면제되고 작업이 된 것은 환영할 일이고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뭐 당연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위 말하는 뭐 철도, 항구 그리고 공항 이 세 가지는 지역 발전에서는 3자가 대단히 중요한 트라이포트 아니겠습니까? 요것에 관한 방점을 이제 우리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찍는다고 본다면 좀 아쉽다라는 것은 시기가 예. 좀 너무 늦다라는 점이고요. 물론 뭐 요즘 코로나 전국에 관광이라든가 뭐 국제 수요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시기가 좀 더 당겨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왕이 한다면 우리 지역의 사업들과 맥을 함께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시기를 좀 당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좀 의지를 좀 더 보여줘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김 대표님께서는 굳이 뭐 생산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공항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또 김제공항의 아픔이 있잖아요. 예. 보상까지 끝난 게 특정 정치 주도 세력의 왜곡된 시각에 의해서 좌절을 맛봤고 김제공항보다 늦게 시작한 청주 국제공항이 이미 지금 충청도 지역에 쉽게 말하면 메카로 떠오르면서 청주가 급격한 어떤 확장세를 걷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늦었다는 거고요.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은 미군과 관계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주요한 이슈가 되고 최근에도 새만금 국제공항하고 미군 기지, 미군 공항하고 연결하는 유도로 이야기가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앞으로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가 돼서 추진은 되겠지만 그 미군 기지, 미군 공항과의 어떤 갈등 문제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도 이미 한번 미군이 작전하다 보니까 새만금 지금 현재 군사국에 착륙을 못하고 선해 비행을 하고 뭐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교수님이 시기적 문제를 좀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문제가 지금 2024년 착공, 28년 완공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올해 40억까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작년 11월 달에 타당성 검증 문제가 다 완료가 됐고 사실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남은 과제는 뭐냐면은 24년 착공, 28년 완공 계획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예타 면제 대상에 넣어가지고 생색을 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공기를 당기지 않는 한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북도에 준 선물로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2023년에 세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당초 계획은 23년
적어도 시험 운항 정도는 하고 나중에 이제 절차 밟아서 완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적어도 2023년에 시험 운항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권이 좀 뭔가 노력을 하고 해서 또 김현민 뭐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상임위원장. 이런 정치력을 발판으로 해서 2023년 시험 운항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좀 땡기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숙지에 넘겨져 있는데 전라북도랄지 전라북도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 당기는 문제를요. 예. 자, 이제 또 다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입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제정한 거고 전라북도가 주체가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예. 국가기념일이 이제 되긴 했는데 이게 전국화가 좀 덜 돼 있는. 그래서 저는 국가기념일에 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국가기념일이 돼서 이게 의미를 조금 더 격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대통령 행사에 참여해서 전국적인 언론을 좀 타고 이래서 좀 활동을 좀 알려주는 작업인데 저는 뭐 동학개명 기념일을 합의만 헌금해서 날짜 잡은 것만 해도 뭐 거의 100년의 역사가 지나버렸는데 이제 그 점에서 본다면은 뭐 충분히 기념일을 잡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의미를 두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요. 기왕이면 이 가치를 좀 더 우리만이 아니라 같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는 이제 국가가 나서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가가 영남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는 대표적인 기념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걸 찾고 중앙정부에서는 호남이나 아니면 줄여서 전북의 행사 정도로 예, 자꾸 인식이 변화가 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기왕에 기념일이 됐으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전국화 기념일로 만들어낼 것인가 또 우리 지역이 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도지사들이 뭐 이전에 헌법 전문에 동학 정신을 좀 넣어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의회에서는 그런 논의는 없는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예. 우리나라 역사 이제 그 동학이 조선 시대에 발생했는데 조선 시대 그 역사까지 그 우리 헌법 전문에 들어올 것인데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논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학혁명 기념일이 제정이 됐는데요. 우리 전북 입장에서 보면 고창하고 예. 뭐 정읍이 이 기념일의 어떤 주도권 문제라 이런 걸 가지고 10년 동안 싸워오다 보니까 이 동학을 더 전국화시키고 바로 기념일로 제정하는데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하나로 안 되니까 또 공주라든지 다른 타 지역, 영남도 있습니다. 동학이 예, 전국적으로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처음 시작은 우리 전북에서 시작됐지만 마지막 뭐 패배하는 건 또 충청도 가서 했었고 많은 또 충청도에 집회들이 있었고 영남권이나 이런 것들은 황해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이제 합의를 봐서 제정일이 됐고 그 제정일이 이제 됐는데 작년에 이제 서울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유례는요. 근데 이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축소해가지고 정읍에서 하고 국무총리 정도가 오는 걸로 행사가 축소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 3회에서는 진짜 전국적인 어떤 국가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같고요. 헌법 전문 문제는 우리 지역 신문에서는 마치 광역 단체장들이 동학만을 넣은 걸로 아는데 제가 다른 데 신문을 보니까 부산은 부마행장이야 그것만 보도하고요. 대구는 이파랑쟁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광역단체가 자기들 사건들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헌법에다 넣자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이제 많은 더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걸 그 기자들이 취재를 안 했을 리가 없는지 다 그런 식으로 보도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가지 더 좀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이랄지 가치가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조명을 좀 덜 해왔고 또 광역화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이라는 것은 반위세 반봉건 또 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던 그런 혁명이었단 말이죠. 사실 또 한편으로는 주민자치의 그 토대가 됐던 그런 정신을 갖고 있고 이런 정신 가치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프랑스 혁명의 버금가는 비견할 수 있는 그런 혁명이라고 평가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헌법 전문에 명시를 하고
뭐 부마양제 얘기했지만은 그 가치가 있으면 같이 넣는 것도 좋고 넣고 또 지금 특별법이 정부가 만들어서 공포를 했는데 특별법 개정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이랄지 뭐 교육관, 기념관, 이런 전시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연간 예산도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하고. 여기가. 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병행이 돼야 명실상부한 그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거기서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게 동학혁명의 것을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민주시민운동에 관점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운동의 출발점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자치를 직강소라는 형태로 우리에서 정말 조선 말기 구한 말에 자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시민운동의 기초로서 한다면 현대 사회하고도 맥을 함께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좀 동학의 그 정신을 좀 확장시킬 수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예. 도 이야기하면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 도가 땅을 무상 양도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도가 책임이기 때문에 도가 그만큼 이 동학 정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도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정책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과가 있는 정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딱 떠오르는 게 군산시가 만든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생각나는데요. 경기도는 군산시와 상표 무상 사용 업무 협약을 맺었고 대구, 대전, 경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 정책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뭐 아주 그 군산시한테 박수를 좀 보내고 싶은 그런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또 뭐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가 뭐 국민 눈높이 행정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바로 이거다 해가지고 바로 벤치마킹해서 경기도 이걸 하자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전국화된 그런 사례도 되고 있고요. 또 2019년에 이제 배달의 명수라고 하는 것을 자치단체 최초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런 배달업체들의 그 독과점적 횡포, 또 스스로의 어떤 횡포적인 어떤 인상 이런 게 지금 반발하고 그동안에 이용객들이 말도 못하고 있던 처지에 이런 군산시가 만든 이런 배달 앱을 통해서 마냥 돌파구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좀 벤치마킹 하고 있고 또 군산시 하나 그 뭐가 특화된 제도를 맞으면 무상으로 지금 판매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잘 발전시켜 나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 일반 자치단체들에 따라서는 하고는 싶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좀 꺼려는 자치단체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배달 앱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홍보하고 관리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군산 같은 경우는 뭐 3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고 매년 홍보를 할지 유지 관리 운영에 뭐 2억이 넘는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야말로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긴 시차를 두고 좀 너그럽게 봐주면서 계속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배달앱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 배달앱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쉽게 말하면 대기업들처럼 전국의 망을 구축하고 여기에 이제 공공이 예산이라든지 지금 이미 군산 배달앱도 경기도도 하면 그걸 다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돼서 이루어진다면 지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도 투입을 해서 쉽게 말하면 민간과는 다른 쉽게 말하면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공공 배달앱을 운영해야만 실제 소비자들이 짜장면 먹어도 지금 배달값이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해결이 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확산해서 국가 예산까지 투입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단일한 배달 앱으로 군산에서는 배달의 명수를 특허를 그냥 국가에다 헌납할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죠. 일부에서는 또 이 공공에서 너무 그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론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 개발에 대해서 뭐 독점 업체 횡포에 대해서
소상공 뭐 힘이 없는 소상공인들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예. 다만 관이 민간의 영역에 개입할 때는 저는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시골 목욕탕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목욕탕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작은 마을 목욕탕을 만들었는데요. 그 목욕탕 만드느니 정상적인 가격으로 제공한 목욕탕은 결국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파산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사실상 우리가 독과점 구조인데 현대자동차가 독과점 구조라고 해서 우리 국가가 시군이 자동차 공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하고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경제적 자유, 헌법상 보장된 자유는 보장을 좀 해야 돼. 독점업체의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그래도 부족하면 개정을 통해서 어떤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철퇴를 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주니까 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고 지금 완주에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민간에서 다 유통했어요. 근데 그 쉽게 말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 뭐 70년 됐지만 민간의 자율성에 맡겨가지고 농민들의 이익이라든지 소비자의 이익이 그 쉽게 말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유통 재벌들이 다 이득을 가져가고 수수료율 백화점에 가면 거의 30% 넘게까지 물건 수수료를 가져가 버리면 남는 게 없는데 이름값 때문에 어거지로 넣는 쉽게 말하면 농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관에서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민간이 하지만 로컬푸드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성공으로 전국적인 지금 성공 사례가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쉽게 말하면 우리 자본주의의 어떤 경쟁은 인정하지만 자본주의의 경쟁 과정 속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소비자나 생산자를 위해서는 관이 개입해가지고 얼마든지 유통 질서를 바로 잡고 그럼으로써 유통 재벌들도 높은 독과점 하다 보니까 맘대로 수수료를 받는 거 낮추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전주시는 전세값 내리라는 것까지 지금 건물 임대료도 인하 운동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 전 뭐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 이제 가지고 후발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후발업체와 선발업체에 대한 경쟁 체제를 강화시켜서 결국은 경쟁하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다. 함부로 횡보 못하고 그런 좀 어떤 자유경제 체제하고 정 안 될 경우 정말 관이 개입하는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형태가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가 촉발된 계기는 그 우아한 형제들이 만든 배달앱 그게 너무나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그냥 반작용이 나온 거고 또 독과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 또 공공부문이 바로 이런 견제장치를 한 기능이 있고 의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는 뭐 적극적인 어떤 행정 해결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예컨대 이제 라면집이 한 군데 있는 거하고 두 군데 있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서비스를 할지 뭐 품질을 할지 그렇다고 공공성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개입을 하지만 안 되지만은 독과점의 횡포이기 때문에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도 공정거래가 존재하는 이유도 또 독과점 횡포를 할지 이런 걸 제어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견제 장치는 공무원이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성과는 굉장히 큰 걸로 일단 결론 짓겠습니다. 뭐 상품권 뭐 얘기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상 그건 이제 성과는 여기서 살피는 것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은 2년간 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뭐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말씀해 주세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심 대책 마련에 모든 자치단체들이 골몰하고 있고 또 글로벌에서도 뭐 세계 여러 각국이 지금 골몰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내놓은 그런 정책들을 자치단체가 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타난 문제가 아날로그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바꾸는 거. 그래서 이미 전라북도도 이미 착수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비대면 뭐 그런 게 일반화돼 있고 예. 또 농촌의 어떤 유통, 생산, 판매까지도 이제 그걸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이제 부응해서 행정기관도 뭐 앱을 개발한달지 또는 중간 매개 유통 문제를 개선한달지 앞으로 개혁 혁신이 그런 부분에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그 충실히 그런 과제들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소득, 농민소득, 또 유통,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떤 소득과 삶의 질과도 관련되는 그런 앞으로 세계가 펼쳐질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간헐적으로는 발생했지만 근데 지금 최근에 와갖고는 더 지금 자치단체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보고 있고 또 방역 전문가들은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이런 그런 되풀이되는 그런 바이러스 재앙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부도 그렇지만 각 단체들도 좀 항구적으로 시스템화하고 대책을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야 주민 삶의 질 또는 경제 활력 다 연결되는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아까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형태가 이제 지역 중심의 세계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이다 이런 거예요. 블록화가 이제 심하게 되면 이제 지역이 결국 그동안은 뭐 세계화에 밀려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문제를 그리고 삶의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제 그러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문제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이제 우리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역 중심의 문제에서 할 수 있는 요소들, 다른 지역과 경쟁력이 강한 요소들, 저는 뭐 환경과 그로 따른 삶의 질이 우리 지역이 훨씬 높다라는 점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이 이제 또 하나의 경제 축에 생태 경제 축을 가지고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대응이 있다면 뭐 경제와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이걸 둘 다 겸할 수 있는 좋은 틀들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감염병에 대한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뭐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경제,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그린 뉴딜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가 발전 전략으로 뭐 과거 같은 어떤 뭐 토목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좀 지향을 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주력 모델로 내세웠고 전라북도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북형 뉴딜 사업을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그런 얘기까지 같이 좀 넘어갈까요?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완주에서 뭐 상징적인 일이지만 수소 충전하는 효소를 이제 우리 전북은 하도 없이 살다 보니까 채초를 굉장히 좋아해요. 채초만 기억이 나는데 자꾸 했습니다. 물론 이 수소 에너지가 그 쉽게 전기 에너지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그 세계적인 추천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뉴스가 나오고 그러던데 그런 것처럼 또 그 다음에 우리 새만금의 이 태양광 문제가 여전히 지금 이제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전북이 오래전부터 또 주장을 해왔고 또 이제 곧 원래 탄소법 개정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이제 연구원을 지정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직 시간은 남았죠. 6개월 안 됐으니까 그 쉽게 말하면 탄소가 일본과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하니까 구미는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적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미가 일본 도레이가 와 있지만 우리는 우리식으로 또 꾸준히 개발에 나가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투자한다면 경쟁력이 있으니까 연구원까지 유치해서 우리 말 그대로 전북이 탄소의 메카가 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고요. 우리 송 지사님이 이제 3년째로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7년째고 도청 시대제 시장까지는 8년이면 15년이거든요. 이제 우리 지사님도 나머지 2년 동안에는 그 관료에 있다가 민선으로 와서 지금까지 이제 4년에 이제 지금 15년으로 가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쉽게 말하면 전북의 마지막으로 봉사할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에 역점을 두려는가 해가지고 2년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과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벌려놓은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은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에 또 넘겨줄 것 넘겨주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2년이 된다면 그나마 지금까지 추정했던 많은 것들이 좀 갈래가 타지고 내실이 있어지면서 열매를 맺을 것은 맺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마무리 말씀 일찍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탄소법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자연스럽게 그린 뉴딜, 뭐 탄소, 뭐 같이 연결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서 어떻게 이제 발전해 갈 것인가. 이 과도는 뭐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중요한 화두라고 봐요. 뭐 새만금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뭐 등을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전기차 클러스터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의 거점을 형성한다라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좀 꿰맬 건가라는 물음이에요. 그럴 때 이제 새만금이라는 요 지역의 한계 속에서 많은 내부의 그 기업과 자금과 이것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 작업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다는 것은 결국 외부 자본에 많이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 그리고 외부 자본 오르다 보니까 당장 중국 기업체가 어떤 출자금을 못 받게 됐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제 곧바로 타격을 받는 이런 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점을 좀 더 국가가 중심이 돼서 이제 더 많은 지원을 좀 끌어내고 우리 지역도 이제 그걸 가지고 지역 산업을 만들어내고 일자리 창출을 결국 해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좋지만 고용 창출하고는 맥락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기왕이면 조금 더 제조 중심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전라북도는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아주 우위적인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 10월이죠. 그때 새만금 쪽에 와가지고 그 선포식을 비전 선포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OECD 국가들 보면은 새로운 그런 발전 설비에서 약 70%를 재생에너지 분야에 지금 쏟아붓고 있단 말이죠. 추세도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는 그런 우월적 지위에서 이 문제를 좀 추진해야 되고, 다만 이제 과제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이랄지 풍력이랄지 발전 설비 이런 것들을 부품을 이쪽에서 생산 설비 갖추라는 거죠. 예컨대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그 큰 거 있죠. 돌아가는 그 블레이드 하나 길이가 60m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새만금 쪽에 풍력 발전을 보니까 독일에서 그걸 수입을 해 오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규모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아직 지금 보편 안 됐단 말이죠. 독일에서 그 수입을 해오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뭐 현대중공업이 됐든 또는 군산조선소가 지금 가동 중단됐잖아요. 그럼 부품을 연계해서 뭐 다른 방향으로 물꼬를 트든지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가 좀 안내 좀 가이드 역할을 좀 해주고 업체들을 지원 시스템을 갖추면서 근데 정부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그런 밑그림을 그려나갈 지금 계제가 전라북도고 정부가 비전 선포식 그런 지원 강화책을 충분히 이쪽에 쏟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전라북도 정치권이 해야 될 걸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새만금 추진하면서 방주제공사 있죠, 방수제공사 있죠, 남북축 큰 도로 지금 만들고 있죠. 다 대기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대기업들이 다 하고 전라북도 도민한테 수혜가 가는 것이 뭐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뭐 300메가와트 정도로 일차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지금 대기업이 다 하고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협동조합 만들어서 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전라북도 도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뒷받침도 역시 앞으로 숙제가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의원님. 지금 이제 정부의 기조는 그린 누리고 지금 중앙 정치권의 화두가 제가 최근에 국회에 다녀온 바로는 그린 누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정부는 미래 산업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미래 산업에 재빨리 중앙 정부와 발을 맞춰야만 우리 전라북도 예산 확보, 국가 예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시급한 게 우리 지금 유럽에서는 2030년쯤이면 매연차 수입 금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은 한 2025년 전후면은 그 유럽에 있는 매연차 소비층들이 과연 매연차를 구매할까? 2025년 전. 왜냐하면
5년 지나면 이제 그 차를 이제 네. 거의 운행을 못하게 돼 예,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대자동차, 뭐 상용차나 이런 차 부분에서 2030년이 아니라 정말 2025년 이전에 정말로 수소 전기차로의 조기 전환이 그냥 가장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중앙 정치권 정말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로 어떤 수소 전기차의 전환에 정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건 사실상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에너지에서 지금 우리 전북하고 관련되는 것이 이제 새만금의 태양광 시설을 대규모로 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전 2개 정도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원전을 장기적으로 폐기하고 석탄 발전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풍력, 조력, 태양광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태양광의 문제는 민간한테 맡기다 보니까 민간 이야기는 해야겠는데 아무 데나 막 조건만 되면 이쪽 저쪽에 세워놔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보기 싫고 미관도 안 좋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공공의 조절과 통제 속에서 태양광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새만금의 어떤 태양광 대단히 의미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점적인 하천 이런 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또 논의가 필요하고 그게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공공의 조절과 통제 속에서 태양광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면 쉽게 말하면 대체 에너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오늘 아침 신문을 아침 오다 보니까 군산형 일자리가 지금 본사 이렇게 완성차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기로 돼 있는데 완성차가 만들기도 전에 부도나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뭐 바이튼인가? 바이튼이요. 예. 거기가 거기가 뭐 지금 공장 가동을 6개월간 가동을 중단하고 예.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뭐 중국 정부의 어떤 지원이 없으면 문을 영원히 닫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는 완성차니까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전라북도에서는 설마 완전히 문을 닫기까지 하겠냐고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이제 장치 산업들은 이런 문제들을 항상 가지고 있고 지금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철퇴를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어떤 산업 재편 문제는 과거처럼 무조건 했다가는 지금 이 단순한 문제가 시작도 전에 군산 일단 시작도 아직 않고 있는데 이미 수출 계약을 한 회사가 지금 부도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그만큼 뭐 부도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그런 것까지도 하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부연 설명을 짧게 하면은 중국의 바이튼이라고 하는 전기차 생산 업체인데 GM을 인수받아가지고 컨소시엄을 형성한 명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특화한 그런 업체인데 거기가 내년 4월에 생산하는 것을 판매하는 그 위탁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바이튼 업체가 경영난을 겪어가지고 지금 기웃뚱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이걸 면밀히 또 살펴봤더라고요. 그래서 어긋나는 거 아니냐 또 뭐 전혀 다른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적어도 한두 달 정도 차질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지장을 초래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안 해도 되겠다. 다행입니다. 자, 이제 전북의 현안 사업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긴 것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공의대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환경이 21대 국회는 굉장히 좋아졌다, 우호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추진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3금융지 문제는요. 냉정하게 부산에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부산이 제2금융도시인데 부산에서는 제3금융도시 나올 때마다 제2에 대한 투자도 하나도 없이 지금 무슨 제3이냐 반대한다고 노골적으로 부산 지역 정치권, 국회의원들, 지자체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때문에 제3금융이 추진되고 몇 개 점포들이 생기는 건 맞지만 이 부산과의 서로 연대라든지 협력 없이 그래서 중앙정부 예산을 부산과 공동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런 과정이 없으면 과거 전북에서 공항 만들려고 할 때 전남 국회의원들이 노골적으로 반대해가지고 항상 좌퇴했던 아픈 경험들이 있듯이 이제는 더더욱이 부산권하고 경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교육부를 먼저 설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부 안에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하려면 일단 교육부, 그다음에 재경부인데 1차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그냥 마지못해서 신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앞장서서 이것을 할 수 있을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공의대는 사실 이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제가 그 제3금융중심지는 그때 김광수 의원인가요? 얘기를 해보니까 정무위에 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상임위원회 들어간 거 보니까 전라북도 의원 정무위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도 좀 되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저는 뭐 제3금융이 이제 우리 지역이 부산과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생명이든 아니면 연기금이든 이런 분야 중심으로 역할을 좀 하고 저는 이제 민간위원회에 이제 금융위원 전라북도 지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는 뭐 중앙정부하고 맞짱을 뜰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책임지라. 네.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정치적 논리를 어디다가 대고 이럴 필요가 아니라 전북을 정말 사랑한다면 전북목 따로 살려주겠다라고 했다면 이거 살려주라 해서 좀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봐요.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저는 우리 내부부터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대선 공약이긴 하지만 지금 인프라 구축이 안 돼가지고 비토당한 거는 말이죠.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가장 척결해야 될 문제고 인프라 구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 이건 이제 싸워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정무위가 이 소관 상임인데 보건복지랄지 환경 노동위는 2명씩 들어가 있어요. 이 전라북도 의원 10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러면서 정무위는 1명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과연 우리 정치권이 어떤 위기의식이랄지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당위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저게 볼 때는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런 행태를 좀 보인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여지없이 비판을 좀 받아야 되는 문제고 우리 내부적으로 할 일도 안 하면서 제3금융실을 왜 안 해주냐. 대선 공약인데 해달라.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희망 구분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내부에서 좀 역량을 좀 갖춰주는 것이 가장 척결의 문제고 공공의대 설립은 47명 정원을 놓고 지난 총선 때 전남 순천에서 또는 목포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지금 서로 막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에서 유치하겠다고 하겠다. 이러고 있는 판에 과연 전라북도는 뭘 하고 있는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과연 일가를 한 정치인이 과연 있는지 한 명도 없잖아요. 이렇게 온순하고 양반처럼 선비처럼 있어가지고 공공의대가 오겠습니까? 의사한테 반대하죠. 좀 역동적으로 싸나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의대법이 통과되려면 그에 따른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 제목처럼 과연 정말 이 법이 공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저 법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했습니다. 근데 인턴, 레지던트, 군의관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턴, 레지던트 5년에 군의관 3년이면 8년이고 사실상 의무 복무 기간 2년입니다. 과연 2년 동안 의무 복무는 하고 과연 공공성이 강화됐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공공성 강화 측면을 강화시켜서 정부랄지 다른 여야 국회의원들 설득해서 저는 그런 작업이 먼저 선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선 7기가 2년 남았습니다. 지나간 2년보다 더 중요한 2년입니다. 남은 시간 단체장들은 어느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자치단체를 이끌고 현안 사업을 챙겨야 할지 마무리 말씀 한 30초씩 들을까요? 30초씩 짧게 하시는 걸로 하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의원님. 예, 저는 평소에 하고 싶은 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도청, 그다음에 법원 만성지구, 그다음에 혁신도시 이쪽에 지금 전라북도의 중심입니다. 근데 전라북 중심이 고속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 가는 터미널이 제대로 없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는 국가기관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출장도 하고 해외 출장도 가기 때문에 이런 교통망이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주, 대구, 부산 간 KTX 단일 직동 노선이 시급합니다. 소위 동서화합 열차를 해서 정말로 진정한 동서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익이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 교수님. 예. 민선 이제 후반기 2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좀 2년 동안 우리 이제 삶의 질을 좀 더욱더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 기본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 제조업을
바탕으로 둬서 일자리 창출, 융복합 사업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관한 좀 결기 있는 자세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이 의원님. 지금까지 논의한 그런 모든 현안, 사안들이 정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더구나 우리 정치 환경이 지금 달라졌지 않습니까? 다당제에서 양당제를 바뀌고 있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앞서간 어떤 그런 결과로 모든 성과를 좀 내야 될 그런 다음성이 있는데 지금 모든 그 아까 얘기한 현안들 또 걸림돌이 있는 부분들 또 지난한 숙제들 이것들을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성과로 이어져서 도민한테 내놓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하나 정치라는 건 시민 삶의 변화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시민 삶의 어떤 부분도 질적인 개선을 통해서 하나하나 촘촘히 살펴가지고 변화가 되는 그런 정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 김 대표님. 예. 뭐 기업 유치라든지 중앙정부 예산을 타다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꾸준히 해온 거니까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좀 나머지 그 2년 동안만큼은 강한 지역기업,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GM이나 현대중공업 수백억씩 했지만 먹튀나 마찬가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이 입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대기업에 대한 환상을 깨고 실제 여기에서 성실하게 하지만 미래에 비전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구 앞장서서 금융권과 연계해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지원책들을 마련한다면 유치하지도 않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그 정력이면 충분히 강한 기업들을 많이 육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방향 전환이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민선 7기 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잘했다 이런 칭찬보다는 아쉬움, 미흡한, 미흡함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성과가 많아 보이지 않아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자신을 뽑아주면 잘 사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장밋빛 공약을 내세운 단체장들 좀 더 분발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